네, 그럼 마이크를 한자연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 남았습니다. 예, 심리학 분야에서 소유의 문제를 권성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또 이 선생님도 저서가 엄청 많습니다. 뭐 현대 심리학, 현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현대 이상 심리학,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등등 많고, 또 우리 그 밝은 사람들 총서에도 여러 번 참여하셨습니다. 뭐 욕망, 나 등등 여러 번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소유의 심리적 의미, 소유와 행복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아주 온순하고 차분한 사람인데요. 가끔 난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할 때 졸는 사람을 보면 제가 난폭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소유인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첫째,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입시와 사교육 열풍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뜨겁게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때문에 일주일 수능고사가 연기됐는데요. 지금 그 학원 강사들에게는 특수처리랍니다. 일주일 집중 코스가 엄청나게 인기. 그래서 강사들은 신이 선사한 일주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교육 입시 설명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학만 나오면 되나요?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리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널찍한 아파트. 그래서 이 부동산 열풍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이런 분양 시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죠? 요새 좋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면 텐트 치고 밤을 새야 겨우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치열한.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저를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의 핵심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유, 돈이다. 지금은 돈 세상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돈 세상인데요. 그래서 인사도 보면 부자 되세요. 요새 연말 되면 부자 되세요. 뭐 여기도 부자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 와 계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데 가 계셔야지.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 이미 충분한 부를 갖고 계셔서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인가요? 이런 데 가셔서 열심히 재테크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의도 이런 강의, 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이런 영양가 없는 강의를 들으실 게 아니라,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소유. 잘 쓰면 행복의 터전이고 못 쓰면 굴레가 되는 거죠. 이 뻔한 강의를 들으실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서 부재학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21세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소비, 광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소유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이 그 소유를 서로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고통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식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죠. 우리 젊은 친구들 뭐 5포, 7포,
헬조선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이혼율도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행복도도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풍요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요. 더구나 이제 소유의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심한 결핍감,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결국은 그 밑에 돈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자꾸 어떤 소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류 문화가 나아간다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가 황폐화됐을 때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그토록 소유에 집착하는 것일까? 또 이 소유욕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소유욕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저도 과연 현대인에게 있어서 소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진화 심리학의 관점인데요.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심성을 이 진화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흐름이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겨난 게 약 200만 년, 굉장히 긴 세월이죠. 지금 현대인, 우리 인류 문화가 생긴 약 5천 년,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100여 년 동안의 현대, 우리가 지금 이게 엄청난 그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뇌는 이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 년 동안 살아온 원시인의 뇌를 여전히 가지고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런 진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진화론의 창 찰스 다윈, 그리고 이분은 진화 심리학의 대표적 학자인 데이비드 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장 지고의 과제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소유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의식주가 그나마 풍족한 사회에 일고 있지만 우리의 먼 조상들, 원시인들은 정말 냉혹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그 진화 과정에서 왜 인간은 같은 유인원 원숭이 중에서 인간만이 털이 없어졌을까? 그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겨울이 오면 추워요. 다른 동물들은 털이 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은 추위가 오게 되면 무언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동물의 껍데기를 벗겨서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먹을 것, 살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뭐 이가 날카롭습니까? 달리기를 잘합니까? 뭐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이런 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추위, 배고픔, 그리고 맹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의식주, 입고 먹고 그리고 죽어하는 이 의식주가 생존을 위해서 중요했고 이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유의 핵심을 이룬다. 이 새끼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새끼들은 어머니 젖을 빨기 위한 치열한 경쟁. 저기서 뒤지면 발음 저기서 뒤떨어지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소유를 가져왔어요. 서로 받아먹기 위해서 제비들 입을 크게 벌려야 엄마한테 하나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어린 새가 지금 어미의 그 먹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미 눈에 잘 띄어요, 선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래서 저렇게 새들이 저런 본성을 갖게 된 것은 저런 속성을 갖지 못한 동물은 도태됐다.
생존하기 위해서 어린 저런 새들도 이제 저런 그 속성을 갖게 됐고, 어미가 오게 되면 입을 가능한 한 잎이 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끼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약한 놈은 둥지 밑으로 밀어내는 뭐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우리 인간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저런 원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도 인간 사회의 많은 갈등이 개인 간 갈등이든 집단 간 갈등이든 심지어 국가 간의 갈등, 그 기저에는 소유의 문제가 있다. 소유.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한 영역 싸움, 뭐 국가 간에 독도를 놓고 서로 일본과 경쟁하는 것도 그런 어떤 영역, 자원과 관련돼 있는 소유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존보다 번식의 문제입니다. 번식. 그래서 이제 나의 DNA를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데, DNA를 후대에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컷은 암컷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 간의 경쟁, 같은 인간 수컷들 간의 경쟁, 또 뭐 인간은 여자라고 하죠, 여자 남자 간에 그런 경쟁에서 이겨야 이성으로부터 선택돼서 짝으로 선택되고, 그래서 수정을 통해서 후대에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수컷이 안에 있고 암컷이 밖에 있습니다. 암컷 하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바우어새라는 건데 미국 대륙에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과 먹이를 준비하고, 그래야 암컷을 꼬셔서 새끼를 낳을 수 있고요. 또 얘보다 더하는 이런 대궐을 지어놓고요. 심지어 어떤 새는 이렇게 현차를 물고 와서 이렇게 짝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선택한 짝을 계속 유지해야죠. 특히 인간은 자녀가 태어나면 굉장히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 말이나 소 같은 거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돼서 스스로 걸어가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만, 인간은 오랜 양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수컷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속 영양을 공급하도록 자녀 양육과 또 같은 DNA를 공유한 친족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번식을 위해서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지위 경쟁, 신분 경쟁,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이 있었다. 사실 동물 사회에서는 수컷들끼리 싸워서 최고의 우승, 알파 수컷이 모든 암컷과 교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위,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알파 수컷은 다른 동물로부터 그 도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번식을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치로 위장돼 있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암컷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양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기네스북에는 세계 최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자손을 번식시킨 기록이 몇 명일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 888명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그 모로코 왕국이라는 곳에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술탄 물레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88명의 자손을 낳았다. 그러나 이거는 공식 기록이고 비공식적인 거에 의하면 1171명을 낳았다. 그래서 4명의 부인과 500명의 첩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888명, 비공식적으로 1171명의 자손을 낳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성을 거느리고 많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런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소유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가장 자손이 많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성종이라고 합니다. 성종 28명.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손을 잘 번식하려면 이 표범처럼 먹이를 잘 잡아서, 잘 보이세요? 이렇게 물고 암컷한테 가야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고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멋진 자원을 가지고 해야 자 야타 그러면 타게 되는 이런 동물 사회에 크게 차이가 없는 번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또 소유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모 투자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소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투자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은 한 번 수정을 하면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오랜 기간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성은 훨씬 많은 부모로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컷은 한번 심어놓고 때로는 튀어버리기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암컷에게 씨를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훨씬 짝을 고를 때 까다롭게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과 자녀에 대한 그 물질적인 지원을 잘 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가, 재산이 많은가, 지위가 높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좋은 유전자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내 옆에 남아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이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여성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남자들은 무책임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홀로 남은 어머니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많은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하셨던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여성과 그런 자기 번식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지위를 높이 가져야죠. 그런데 치열한 경쟁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위치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방략이 있는 척, 과시, 허세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당인 경우 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결혼할 때 되면 여자한테 여러 가지 우리 집 그 굉장한 재산이 있고 자신의 학력이 대단한 것처럼 미세를 부리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남자든 여자든 위장술이 굉장히 능한 속임수 전략을 잘 쓰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 DNA를 건강하게 잘 낳아서, 건강한 자손을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여성의 건강.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결국 건강미였다. 물론 현대에 와서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 건강한 여성인가, 여자는 남자가 과연 충분한 그런 자원,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소유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 자기 개념에 있어서 소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존심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약 18개월쯤 되면 막연하게 다른 세상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라는 자기의식이 발생하게 되고요. 약 만 2살 정도 되면 초보적인 소유의식이 생겨서 이건 내 거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거, 내 인형. 그리고 3개씩이나 갖고 절대로 못 만지게 하죠. 누가 앉으면 막 화내고 울고 강한 소유의식이 생겨나고
삼세경이 되면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또 내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말 속에 이 소유격 언어들, my, 내 것, 나의 것 등등 이제 이런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란 단순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은 나와 자기의식이 싹튼 나와 나 아닌 어떤 것 간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사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돼서 나와 그 물건은 특수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소유는 결국 나라는 것을 확대, 강화하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아주 고전적인 얘기인데요. 인간이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크게 육체를 중심으로 한 나의 소유물, 이 물질적인 자기,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자기, 나의 성격,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성물로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일부가 되게 된다. 소유의 개념을 좁히면 재산과 물질적 소유물이 될 수 있겠지만 좀 그 소유의 의미를 확대하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또 소유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존심, 자존감. 그런데 이 자존감은 항상 어떤 기준과 평가의 결과로 느껴진다. 평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소나타 정도의 차를 몰고 있고 한 3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 현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의 바탕에는 우리는 항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소나타 정도면 좋은 차 아닌가요? 소나타 정도면 중형차에 속하는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은 항상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비교한다. 이 정도는 몰아야 되는데 내가 이상적인 자기가 이 수준이면 소나타 저거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돼서 충분한 자존감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지.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기준이 어떠냐가 그런 현실적 자기와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여성들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 뭔지 아세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겁니다. 저는 그 왜 여자들이 이렇게 큰 가방들, 오늘도 보니까 큰 가방들 갖고 오셨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가방을 큰 걸 갖고 다니죠? 책도 넣고 그것만 넣나요? 그 위장 도구를 넣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로 이만한 가방 속에 화장품 도구 등등 안면 위장 그 도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가방.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무릎 위에 딱 가방을 올려놓으니까 이 여자에게는 가방이 참 중요한 거구나.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자존심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이상적인 자기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소나타로 충분히 만족해요. 나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갖고 안 돼요. 의무적 자기는 나의 가족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의무로서 요구되는 바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들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기준이 이상적 자기나 의무적 자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가능한 자기. 그러면 자존감이 그렇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여성들이 기대를 접죠. 다시 말하면 가능한 자기의 가능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유는 우리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 그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객관적인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어떤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미래에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부부 관계에 관한 것, 일부 일처제 또는 갑질 행동에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소유라는 개념을 하나의 그 관계 방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계 방식으로 그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했죠.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또 마틴 부버 같은 사람은 우리가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와 당신이라는 서로 존중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마치 물체를 다루듯이 그것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유라는 개념은 타자, 인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포함한 타자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수직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갑질 행동의 폭력성이 나타나,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까 인간 당신도 나의 일종의 소유물이고, 또 자녀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같이 죽이고 하는 경우, 더구나 요새 우리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려동물도 일종의 소유물이에요. 외로울 때는 가지고 살다가 귀찮아지게 되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타자, 나 아닌 어떤 것과의 관계 방식이 이런 소유의 방식으로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심리적 의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의 핵심은 돈이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하면 사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통장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다. 첫째, 돈은 안전이다. 지갑에 5만 원권 몇 장 딱 갖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쫙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돈이 두둑히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전이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구명조끼, 안전기지와 같이 이렇게 돈에 파묻혀서 있는 안전함.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이 안전 도구로서의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고, 통장에 아니면 금고에 가지고 있고자 하는 이 강박적으로 돈을 끌어들이고 저장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안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을 경시해서 이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크루지 영감이죠. 돈은 많지만 너무 인색한 구두쇠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자린고비 이제 이런. 자, 두 번째는 돈은 권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돈이 장사다. 뭐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인은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뭐 교수들, 변호사들, 내가 돈 주면 교수들 불러다가 마음대로 변호사 사서
다시 돈이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돈은 권력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적인 전능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과 타인을 부정부패 여러 가지 불행으로 몰아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돈은 사랑이다. 돈은 사랑과 애정의 대체물이다. 뿐만 아니라 돈은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자 사랑을 이끌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 배우자의 생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아주 불행에 빠지는 가장 그 지름길입니다. 적어도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런 거 해야죠.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꽃으로 던질 생각이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새 실제로 이런 게 있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좀 큼직하게 숲혀도 간. 이런 걸 하나 갖다 줘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아직도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돈은 사랑의 표현이다. 매춘 인간 사회에 돈을 주고 여성과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 이게 돈으로 사랑을 얻는 것.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결국 돈을 주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돈을 줌으로 인해서 상담자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돼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요새 감정노동이라는 거 다 이런 거죠. 백화점 가면 다들 그 점원들이 친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돈,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 주고 남편이 부인에게 돈만 갖다 주면 자신이 충분히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같이 시간을 함께 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대화, 지지가 아니라 돈으로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직장의 구속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고 이런 어떤 윗사람한테 명령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향, 너무 돈을 자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생기면 직장을 버리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자유로운 영혼, 그 책임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돈 좀 벌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자유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돈은 이렇게 단순한 지폐나 생존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 소유, 인간을 과연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밑에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밑에 X축이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행복도 따라서 는다. 그러나 1인당 소득이 1만 5천 불에서 2만 불에 이르기까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2만 한 7, 8천 불, 3만 불에 육박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수준인데 이때부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행복이 따라드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는, 빈곤 수준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때문에 의식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행복도가. 그러나 의식주가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한 상관관계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 공부 많이 했다고, 계층 높다고, 소득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상관이 낮아요.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도 20%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속성들로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돈만 많으면 안전하고
권력이고 또 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가?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 소유는 금방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소유라는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 시간과 함께 둔감화돼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파트 마련해서 입주하던 날.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를 얻어서 입주한 행복감이 몇 달 가던가요? 금방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살 때, 사서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 입어보고 그럴 때 행복하죠? 그게 몇 달을 가던가요? 다시 말하면 소유는 금방 내가 그것을 구입해서 향유하는 그 일시적인 순간은 행복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당연한 것이 돼버린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는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결핍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2만 8천 불, 3만 불에 가까운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의식주 수준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란 크게 두 가지, 물질재와 지위재로 나눌 수 있다. 물질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재화, 도구, 소유를 말하고 지위재는 나의 신분, 나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어떤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재는 아주 희귀해요.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명품 같은 겁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는 당신보다 한 등급 위야. 이런 이제 지위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는 소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70년대부터 쭉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질재가 확대돼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주 수준이 안정이 되면서 행복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그 소득이 1만 5천 불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물질재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물질재보다 지위재의 소유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상대적인 결핍감이 증대되게 되고,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급 주택을 갖고 있는가, 고급 차를 타는가, 명품, 전문직 이런 지위를 반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 김희삼이라는 KDI 연구원이 몇 년 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비교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인 중에서도 여성, 젊은 층, 그리고 고소득층이 더하다.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비교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 성향은 물질주의나 목표 지상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집단 추종, 극대주의, 최고를 추구하는 성향,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 또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소득도 많지만 소비 성향도 높다. 또 이런 사람들이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가 낮다. 그리고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를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는다. 뭐 이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소유가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 물질주의,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물질주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욕구들, 인간관계, 여가, 자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거나 희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을 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또 나아가서 저 사람이 연봉 얼마짜린가,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나에게 소득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제 인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탈인격화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피상화되고 여러 가지 손상을 입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돈을 중요시하게 되는 사람은 일에서의 즐거움을 얻기 어렵다.
내가 직업 일을 하는데 직업이 재밌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일 하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 일 자체의 흥미나 여러 가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의 즐거움을 덜 느끼게 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소유, 어떻게 탐욕을 부추기는가? 탐욕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탐욕인가? 사실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탐욕이란 자신의 능력과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서 과도한 재물을 갈망하는 경직된 욕망.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재물을 갈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치르기 위한 자기 혹사 또는 타인 희생, 불법 행위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가게 된다. 갑질하는 교수들,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 탐욕, 그리드, 영어로 그리드, 탐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정사회를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 경주 채부자, 이 탐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탐욕이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성향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그런 성향, 욕심,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은 맥시멀라이제이션, 최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 최고의 이익을 주는 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최고를 찾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인지 아닌지 수많은 선택 중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거 다른 거 했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 사실 탐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옵티멀라이제이션, 그냥 그만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적절하면 옵티멀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여러 선택안 중에서 최고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을 텐데 끊임없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자기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중요한 것은 타인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이제 돈이 관련돼 봐야 압니다. 나와 상대방과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과연 상대방의 이익을 얼마나 배려해 주는가.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철판 깔고 자기 이익을 취하게 된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상향적인 비교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을 맡긴다. 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시기심. 나는 벌어서 더 나은 부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물질주의 성향이 강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또 성공의 상징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야 공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해결이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발전하는 심리적 과정.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세계 최초로 탐욕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어느 참고문헌에도 없는 그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이 돈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비헤이비어,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소비하는가. 자, 첫째,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재무 행동을 하는 출발은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죠. 소유 열망, 욕망.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재산을 갖고 싶다. 적어도 이런 소유를 원한다라는 욕망. 사람마다 그 소유 열망의 차이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또 열망을 갖게 되면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서야죠. 소득 행동. 그래서 그 결과로 돈이 벌리겠죠.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의 결과를 그 열망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되게 되고, 이제 그 소득의 평가를 따라서 소비, 결국 돈은 쓰기 위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벌어들인 것과 소비한 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잔고,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저축액 재산, 순재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또 평가가 이루어져서 불만족스러우면 더 높은 큰 열망으로 또 더 강한 소득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치고는 좀 싱겁죠? 소유 열망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소유 열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는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조금씩 욕망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소유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정도 소유는 가져야 돼. 이 정도 재산은 갖춰야 된다라는 기대 수준을 말하는데요. 여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뭐 작은 보직을 했는데 학생들과 관련된 보직이라서 동아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새 대학생들 동아리 중에 창업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학생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부를 원한다. 막대한 부를 원한다. 이게 창업 동아리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 막대한 부란 억, 100억, 1000억, 조. 요새 IT 창업 등등을 해서 그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수준. 저는 한편으로는 야, 요새 애들 꿈이 크네. 한편으로는 쟤네들 참 위험한 애들인데. 뭐 이런 그 복잡한 감정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기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린 시절의 경험, 우리 세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난의 쓰라림을 겪어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잘 저장해야 된다.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성장 경험. 또 부모의 재정 태도. 워낙 평소에 부모들이 뭐 그냥 10만 원 이하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100만 원, 억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월급 200, 300은 이게 차지가 않는 겁니다. 뭐 억대 이상의 연봉이 아니면 이런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갖는 것. 또 사회적인 풍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분 얘기가 외제차를 타야 된다. 왜? 아니 호텔에 갔더니 한국차 작은 차 타고 갔더니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저기 구석에 가서 주차하세요. 뭐 이렇게 또 없으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가져야 된다. 결혼 조건? 어느 동네에 사시는데요? 저 요새 가끔 무슨 패키지 여행 가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아줌마들이 어느 동네에 사세요? 저 신림동에 사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그래서 신림동 좋습니다. 신림동에 좋은 아파트도 많고요.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사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풍토가 이런 서름을 당해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 현실적인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많거나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연봉 10만 불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살만합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빠듯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존감이 허약한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이 없어도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심리적 성향 등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이 없으면 길을 못 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벌지 않으면 스스로 자존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사람의 소유 열망을 결정하게 되고, 이제 소유 열망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야죠. 어떻게 돈 버느냐? 돈벌이. 돈 버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재테크 강의가 됐는데, 취업, 사업, 투자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취업, 월급쟁이가 되거나, 근데 요새 취업하기 어렵죠. 월급쟁이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 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려면 창업을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사업은 위험해. 또는 그 기초 자금이 필요해요. 이 사업 잘 되면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는 위험성이 있죠. 투자, 종잣돈 모아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소유 열망이 강한 사람들은 이 돈 버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관계, 인간관계, 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요새 법 다 지키고 도덕 다 지키고 그래서 큰 돈 벌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 불법, 나의 양심이 약간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만 까짓 거 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 소유 열망이 강하게 되면. 자, 그래서 돈이 벌렸습니다. 뭐 연봉 소득, 총 소득액으로. 그럼 이 자체가 우리를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 열망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우리 불교에서 8고 중에 하나인 구부듣고 구했으나 얻지 못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열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마다 많은 소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게 된다. 자, 이런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를 해야죠. 소비. 어떤 사람은 그 번 돈으로 외제차 사고 고급 명품 사고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 탐욕스러운 사람 중에는 과도한 소비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유형은 갖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이제 저축, 과도한 저축. 또 돈을 쓰는 것도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쓰는가 아니면 체험을 사는 데 쓰는가. 여행, 뭐 관람 이런 거는 체험을 위한 거죠. 아니면 집, 가구, 뭐 가방 이런 쓰는가. 또 소비도 자기지향적 소비가 있고 타인지향적인 소비가 있다. 나를 위해서 내 옷 또는 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런 타인지향 소비도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사람마다 소비 행동이 다르니까 소비를 하고 나면 번 것과 소비한 것을 제하고 나면 순소득, 이게 이제 재산 총액이 되게 되고, 그 이제 통장에 남는 거는 이 잔고죠. 이 잔고를 소유 열망과 또 다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많이 벌었는데 쓰고 났더니 깡통이네. 이제 이랬을 때 또 역시 또 한 번에 구부듣고 불만을 느끼게 되게 되고, 이제 다 쓰고 나서 남은 잔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 이제 소유 열망이 높은 사람들은 워낙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죠. 따라서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작은 소유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사회적 비교, 적응 효과 등등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한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재무 행동 이런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욕망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된다. 우리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물질주의, 소비 광고 문화가 존재한다. 자, 소유,
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심리, 임상 심리학이 제 전공이고 주로 불행한 사람들을 연구, 상담, 치유하는 게 제 전공인데요. 현대인이 겪는 많은 고통에는 돈 문제가 관여돼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보게 되면 결국 그 기저에 돈 문제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공정하게 오고 갔는가. 또 준 거는 돌 위에 새기고 받은 거는 물 위에 새기고. 그래서 서로 이 대차 대조표가 안 맞아요. 나 줬는데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뭐 이래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 불행의 기저에는 돈 문제, 소유의 문제가 있다. 자, 그러나 이런 물질적 소유와 관련된 몇 가지를 보시면 우선 최근에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쪽에서 이런 저장장애라는 그런 새로운 장애명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자꾸 끌어들여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 그 집안에 그냥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끌어들이고 버리지 못하고 그 집안에 이런 쓰레기로 만들어서 집안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저장 공간이 돼서 가족들이 방에서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지어 나중에 가족 갈등이 심해지고 이혼당하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장장의 핵심은 강박적 수집입니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중에 이거 언젠가 필요할 텐데 주워 드리는 거죠. 또 매일 신문 같은 거 오는데 이거 신문에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사드리고 주워드리고 우선 수집하고 끌어들였으면 적당히 나가는 게 있어야 공간이 유지될 텐데 이제 이런 사람 특징은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난장판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은 이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버려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 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거나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지니고 또 이런 물건들이 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어떤 추억이 어린 것들인데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또 지금은 필요 없는 거지만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 또 그럴 경우에 정말 찾았더니 없는, 이상하게 또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없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물건이 제3자의 눈에는 쓸데없는 쓰레기,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추억이 어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집안을 완전히 창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도박장애인데요. 요새 우리 사회에 이런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이 합법화돼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천 경마장에 가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몰고 와서 경마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저녁에 갈 때는 운전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시간이 없어 이 경마장에 또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경마장에 가셔서 그냥 구경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돈을 걸어봐야 알아요. 거기는 뭐 단승식, 복승식 10마리가 달리는데 그 중에서 1등을 예언하는 것, 1, 2등을 그럼 막 대박이 나요. 저도 우연히 어떤 기회를 가서 1,000원을 걸었습니다. 1,000원. 아주 싼 거죠. 근데 돈을 걸지 않을 때는 뭐 어떤 놈이 이기나 상관없는 거죠. 근데 돈을 걸어놨더니 말이 막 달리는데 제가 건 말이 달리다가 속도를 막 내더니 선두로 나오고 결승선 저도 모르게 막 앞에 나가서 박수치고 이 돈이 걸린다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은 많은 돈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도박을 집착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잃고 도박에서 나지 못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차게 되는 대표적인 장애고요. 뭐 카지노, 도박, 경마, 경륜, 스포츠, 토토, 주식, 증권도 이게 도박이냐, 투자냐, 투기냐의 모함이 있지만 때때로 위험한 주식 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소유와 관련된 장애고요. 세 번째는 강박적 구매 장애입니다. 구매 행위와 쇼핑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고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값비싼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 여기 여성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이 텔레비 홈쇼핑 채널 돌리다 보면 꼭 이상하게 5번, 7번, 9번, 11번 그 사이사이에 다 홈쇼핑이 있어요.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저거 근데 살까 말까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 근데 그냥 넘기긴 아깝기 때문에 또 요새 뭐 반품 시켜준다고 그러잖아. 일단 하여튼 가져보자, 입어보자. 이런 등등. 그래서 백화점에 세일한다 그러면 그냥 문도 열기 전에 기다리다가 달려가죠. 뛰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집에도 이 구매 충동적 구매 장애를 가진 환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나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치료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옷이 자존심이야. 이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행히도 그냥 온라인 쇼핑에서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다행이다.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저런 증상을 벌리면 큰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직원들이 비싼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공손하게 이런 물건도 사시는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는 칭찬, 존경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적 구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이제 재정 상태가 악화되게 되고 심지어 카드로 선결제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는 재정 상담, 파이낸셜 카운슬링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돈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제 여기에 따르면 주로 세 가지 돈 회피 장애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심지어 혐오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극단적인 저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족 갈등이 생기고 본인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금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가족, 친척 또는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의존 상태에 빠진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돈을 숭배하는 경우 돈이 행복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과도하게 일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투자했다가 쪽박을 차거나 도박 이런 등등의 문제로 재정 곤란에 빠져든다. 또는 만성적 소비를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들면 관계적 돈 장애라고 해서 인간의 가치는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기 능력에 되지 않는 외제차를 수십 개월 월부로 사는 경우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평가, 인정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적 돈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거짓말로 과시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과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사람들도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소비가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소유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 이 얘기는 어플루언스라는 풍요로움과 인플루엔자, 감기를 옮기는 바이러스를 이제 두 용어를 융합한 용어죠. 어플루엔자. 존 그라프라는 저널리스트가 동료들과 쓴 책인데요. 다시 말하면 과소비 바이러스 또는 풍요병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은 소비가 행복과 자기 가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라는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지금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과소비, 돈 걱정, 지나치게 일 중독, 스트레스, 외로움, 공허감, 이런 증상을 갖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 법정 스님이 남기고 가신 무소유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그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오늘 앞에서 발표하신 분 중에 이제 수행자의 삶과 또 이런 제가자, 일반인의 삶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로서 또 소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신도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분들에게는 무소유가 가능할 수도 있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불필요한 건지 여러분 집에 불필요한 거 갖고 계세요? 다 필요하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판단이 매우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나 심리학은 행복의 원천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찾는 종교이자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잘 소비해서 행복할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유와 관련된 자신의 내면을 세세밀밀하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 행복한가? 과연 나의 삶은 편안하고 여유로운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유와 재산에 만족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늘 시간에 쫓기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소유 열망은 어떠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원하며 어떤 규모의 재산을 지니고자 하는가? 과연 그러한 소득과 재산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꿈꾸는가? 그리고 이런 소유 열망과 미래의 소망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소유 열망은 현재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 또 이런 소유 열망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그 소유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소유 열망뿐만 아니라 소득 행동, 어떻게 벌고 있는가?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소유 열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에 찢어진 가난, 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던 어떤 친구의 성공, 그로 인한 결핍감, 열등감, 시기, 뭐 이런 등등 과도한 것을 원하는 열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소유를 열망하는가?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혹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에 더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비 행동.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돈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 쓰는 것은 예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돈 들어오면 팡팡 잘 쓰는 소비형인가? 아니면 딱 뭉치고 있는 저장형, 전략형인가?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살 때 구입하기 위한 것인가? 나는 실용적인 상품을 선호하는가? 하나를 사더라도 뽀대나는 품이 있는 명품을 선호하는가?
나는 물질을 구매하는 것과 체험을 구매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 혹시 나의 소비 행동 또는 저축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물음들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돈을 벌고 쓰는 것, 소득과 소비, 이제 이게 두 개의 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많이 벌고 많이 쓰자. 많이 벌어서 잘 쓰자, 많이 쓰자. 둘째,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거 힘드니까 적게 벌고 적게 쓰자.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적게 써서 많이 저축하자. 저장형. 이런 사람들도 드물게는 있어요. 또 적게 벌고 많이 쓰자. 부모 돈으로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많이 벌고 많이 쓰자 좋은 겁니다. 많이 벌어서 이 현대 사회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충분히 누려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많이 쓰려면 많이 벌어야죠. 이 많이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버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경쟁, 일 중독, 관계 희생, 이제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결국 이 지구의 자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적게 벌어 적게 쓰자는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있죠. 미니멀리즘, 있는 거 다 버리고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소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다 버렸더니 우리 집이 결코 좁은 집이 아니더라. 그리고 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월급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덜 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나 이게 참 바람직한 태도입니다마는 소비 광고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 소비 문화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상대적인 결핍감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또 돈이 있어야 교육도 받고 자녀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돈이 없으면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 많이 벌고 적게 쓰자. 이제 저장형 구두쇠입니다. 많이 벌어서 갖고 있는 거죠. 많이 벌어서 쓰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부자인데 부인한테 돈을 주면 부인이 가만히 있나요? 결국 이제 가족 갈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바보는 이 저장형들이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진짜 바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적게 벌어 많이 쓰자. 이건 타인 의존적인 삶. 부모의 돈 어떻게 유산 상속 빨리 받아서 쓸 것인가. 자, 이런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과 재물은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현대 사회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제 소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칫 법정 스님께서도 늘 경계했듯이 소유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소유를 잘 다스리고 활용하는 삶이 돼야 된다. 소유라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무엇보다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도덕경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지족불욕하고 지지불태해야 가의장구하니라. 지족불욕, 족한 줄 알면, 족한 줄 알아야 욕됨을 당하지 않고, 지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아서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 그 심리학자들 중에 이 소유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물질적 부자와 심리적 부자를 구분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자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에드 디너라는 교수는 그 심리적 부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 재산을 가진 심리적 부자가 되라. 심리적 부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 사랑에 근거한 인간관계, 흥미로운 활동과 직업, 심신의 건강, 삶의 만족감, 그리고 영성, 삶의 의미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심리적 재산이 많은 심리적 부자다. 더구나 심리적 재산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서 마음껏 채광할 수 있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심리적 부자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 물질적 재산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를 경쟁과 투쟁으로 몰아가지만 심리적 재산의 추구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행복과 성장으로 이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요.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사의 CEO이자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인데요. 이분이 2004년부터 췌장암이 발병해서 오랜 기간 투병을 하다가 2011년에 56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애플사면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재산가였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갔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최정상에 서봤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은 즐겁지 않았다. 부는 나에게 익숙해진 내 삶의 한 가지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곧 닥쳐올 죽음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난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항상 따라다니고 나와 항상 함께하며 나에게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물질적 부자와 심리적 부자를 구분하셨는데 자식들은 아마 자기 부모가 심리적 부자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다 물질적 부자이길 바랄 것 같고 또 저기서 끝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돈, 소유에 대해서 심리학 분야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오늘 이 짧은 강의 시간에 다 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질문 시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짧은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토론을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까요? 바랍니다. 예, 그럼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